이 책이 이런 책이 있어요. 내란의 뿌리를 찾아서라는 책인데 민주주의가 경제다라는 부제목을 달고 있는데 이병훈 작가님이 쓰신 거거든요. 지금 모셨습니다. 아까 소개드렸지만 지금 작가님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진짜 뿌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뿌리가 뭡니까? 이렇게까지 헌법재판소에 와서까지 이렇게 황당한 얘기를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람이 할 정도의 어떤 우리나라의 그런 어두운 뿌리가 있습니까? 네. 저는 사실 그 12.3 내란 사태가 있기 전부터 그러니까 그 윤석열이 2023년 광복절 발언이라든가 지속적으로 해온 발언이 있습니다. 네. 주요 발언. 네. 그 발언들이 두 가지 축이 있는데 하나는 그 역사를 왜곡한 그 역사관에 따른 왜곡된 역사관에 따른 발언이 한 축이 있고 네. 또 하나는 정말 극우 파시즘적 그 발언들이 있습니다. 뭐 2024년에 그 유명했던 발언, 대통령은 영원한 권력, 대통령은 법 위에 있다, 야당은 국정의 방해물이다. 그렇게 말했었나요? 예. 이런 엄청난 무시무시한 발언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건 사실은 이제 국가주의, 국가론 신봉자들이 아니면은 이거 거기 19세기 초에나 있을 법한 그런 네네네. 발언들이고 그러다가 그 뿌리가 무엇인가? 저는 그 발언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냐면은 윤석열은 이념 전쟁을 촉발시켰다. 철질한 이념 전쟁. 그러니까 윤석열은 그 스스로 탄핵 그 2차 변론위가 나와서 자유민주주의 이념 하나로 살아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자유민주주의. 네. 근데 어떤 국민이 우리나라 국민 중에 자유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다 좋은 말인데. 예. 그래서 이제 이 자유민주주의 타령을 하면서 복지라든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이라든가 경제를 전혀 돌볼 겨를이 없었죠. 거기에 올인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한국 경제 성장 엔진이 꺼져가고 있다는 거. 슬로우 뉴스하고 민주노총이 작년에 그 전문가들이 분석해서 이미 발표한 것이 있지만 한국 경제 성장 엔진이 꺼진 것은 윤석열이 경제를 도외시하거나 외면하거나 무시하고 1년 내내 2년 7개월 동안 무려 이념 전쟁에 올인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러면 그 뿌리는 결국은 누구한테 있느냐. 그러니까 윤석열과 엘리트 카르텔 플러스 누라이트 세력 그리고 누라이트의 후예라고 할 수 있는 한국 자유회의. 이렇게 저는 한국 자유회의. 자유회의라는 단체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아, 어떤 곳인가요? 한국 자유회의는 2017년에 출범을 했는데 그거는 예전에 그 총리였던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는데 그 총리였던 그분하고 근데 사실 그 이전에는 이미 이제 진행자님께서 아실 겁니다. 그 뉴라이트 2006년에 시작한 그러니까 뉴라이트들이 이제 얼굴만 그 외투만 바꿔 입고 그 뼈대는 본질은 그대로 갖고 있죠. 그들이 저는 그 12.3 내란의 전 뿌리라고 생각합니다. 뿌리다. 그 내란 그 내란 세력을 발본 세관하지 않으면은 더 단단한 민주주의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내란 세력의 뿌리를 캐야 되는 이유는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다져놔야. 예를 들어서 그 조국 혁신당 대표 같은 사람은 이제 사회적 기본권, 저도 이제 뒤늦게 알았지만은 헌법에 있더라고요. 근데 사회권이라고. 예, 사회권이라고. 네네. 저도 몰랐습니다. 사회권 굉장히 선진국. 국민한테 좋은 네. 덕분에 저도 헌법 공부했지만은 그런 거를 담아낼 겨를이 없는 거죠. 저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거지에게나 주는 깡통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서문에. 자유민주주의를. 거지에게 주는 깡통이라고요? 깡통에 불과하다. 가짜 민주주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유민주주의. 네. 뉴라이트라고 하면은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보수 세력 내에서 뭐 젊은 이 보수가 나와야 된다 그러면서 이명박 대통령 나오기 전에 그때 여당이 그때 한나라당 시절에 막 한나라당 보수정당 내에서 이렇게 일종의 정풍운동처럼 막 하다가 나중에 처음엔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나중에 역사를 연구하신 분들, 뭐 안병직 교수나 이영훈 교수 이런 분들이 붙으면서 약간 친일 사관 비슷한 거에 여기가 얹어지면서 이게 점점점 증폭돼서 어떤 이데올로기가 돼갔던 이런 거를 저 기억하고 있거든요. 예. 그게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내란 사태하고 관련이 있는 건가요? 저는 그리고서 이제
그 국민의힘의 저는 건전한 보수라든가 온건한 보수는 그 존재 이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가 좌우의 날개로 날듯이. 근데 이제 정말 그 광신적 추종자 극우, 그 편향된 애국관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 이것이 저는 뭐냐면은 이제 무서운 신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만 나라를 위해서 생각하고 자기들이 뭘 이끌고 그러니까 그런 연장선상에서 계몽이라는 언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 아, 계몽이라는 언어가 그 뉴라이트 사관하고 연결이 돼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식민지 근대화론은 아시다시피 안병직 교수가 낙성대 경제연구소를 설립한 이후에 그러니까 이영훈 그의 제자인 이영훈 교수 그다음에 그 이분들이 이제 일본 도요타 재단으로부터 300억 엔을 지원금 받아서 아, 낙성대 연구소가요? 예, 지원 그건 공개적으로 발표한 겁니다. 네네네. 팩트입니다. 오마이뉴스에서도 발표했고 300억 원. 300억 엔. 300억 엔. 예, 예. 그러면은 300억 엔. 3천 300만 엔, 아. 예, 300만 엔입니다. 네네. 300억 3천만 원 정도의 3천만 연금이. 엔. 근데 그 돈이 1980년이니까 오래전 돈이니까 작은 돈은 아니고. 그렇죠. 네네. 작은 돈이 아니고. 당시로서는 큰 돈인데 특히 뭐 근데 그 인문사회 돈- 쪽에서는 예, 큰 예. 돈이죠. 그러니까 도요타 재단이 왜 그걸 했겠습니까? 한국의 식민 통치 시절에 그러니까 일본의 기술과 자본이 유입된 결과 그로 인해서 한국이 근대화를 이루어진 게 아니냐.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분들이 서울대 경제학과에서 나와서 주로 경제 학사를 공부하신 분들인데 거기서 출발하다 보니까 모인 게 다 꼬인 거죠. 식민지 근대화론에서 출발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일제 식민지, 일제 강점기에 우리나라 자본주의의 뿌리가 뿌리가 시작됐다. 예. 거기에다가 7, 80년대에 경제 성장을 이룬 우리 국민이 만든 그러니까 성장을 경제 성장 발전을 이룬 것까지도 깡그리 무시되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그 역사관을 고스란히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와 그 역사기관이나 교육기관이 아시다시피 수많은 약 30여 개의 공공기관에서 요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뉴라이트 사관하고 관련 있는 분들. 그렇죠. 아. 그 뿌리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아. 굉장히 무서운 거죠. 저는 그것을 역사 진행형 그 쿠데타라고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 역사 쿠데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계몽이라고 얘기하는 게 정말 그냥 예. 뭐 야당이 이렇게 잘못한 거 알려준다 이런 차원을 사실은 넘어서서 국민들에게 세계관의 싸움이네요. 그러네요. 이 이데올로기를 그러니까 식민지 근대화론을 국민들이 모르고 있는데 내가 깨우쳐 주려고 했다. 예. 계엄이라는 걸 통해서 이런 말씀 듣고 보니 몇 가지 결정적인 사건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 대표적으로 홍범도 흉상철거 논란 같은 경우는 육사에서 사실 조선일보나 보수 언론들도 왜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소모적인 논쟁을 계속하느냐 했을 정도인데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았죠. 네네. 그리고 이 나중에 이제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고 했던 이제 우리 또 저기 김태효가 그랬죠. 김태효 도 차장. 그렇고 예. 이제 그 몇 가지 그런 이념 논쟁과 그 친일 논쟁들을 거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고립되어 갔었잖아요. 고립돼 가면서 이제 계속해서 그 고립을 넘어서는 방법은 다른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다른 생각을 포용하고 또 어떨 때는 필요하면 사고가 하고 반성 나오면 넘어가야 되는데 당시 이제 바이든 날리면 논란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친일 그다음에 친미 그다음에 반중 정서를 계속 강화하면서 스스로 고립되고 반대 의견들을 내치고 도어 스태핑을 중단하고 하면서 계속 고립돼 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탄핵 국면에서 그런 얘기 나왔었는데 바이든 날리면 논란이 사실 이번 탄핵 사태를 키웠다라고 말한 것처럼 저는 이제 거기에도 이제 내란의 뿌리가 있다고 보는데 이 사실 이제 그런 그 바이든 날리면 논란 같은 경우는 사실 그냥 해프닝일 수도 있고 그렇죠. 네. 사실 또 이 사람이 또 괄괄하고 터프하다 보니 말실수를 할 수도 있지만 그걸 인정하면 끝났을 텐데 그걸 나중에 언론 탄압으로 몰고 가서 완전히 국민의 절반 이상 그리고 이제 뭐 당시 청력 테스트라는 말도 나왔었지만 절반 이상이 아니라 아마 거의 그 70% 이상의 국민들이 누구나 봐도 바이든이라고 들었는데 날리면이라고 들었는데 그걸 이제 거짓말하면서 찍어 누르면서 결국 그 과정에서 힘으로 찍어 눌렀지만 스스로 고립돼 있었던 거죠. 그 이면에 이제 들어가서 내란의 뿌리를 보면 그런 이제 그 이 역사관 세계관의 충돌을 이 자기 생각을 꺾지 않으면서 스스로 고립되고 스스로 이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 지지자들이 줄어들면서 반대 생각과 대치하면서
결국 그걸 힘으로 계속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결국 내란까지 가게 된 것 아닌가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그런 역사 문제 때문에 저는 이제 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발언이라든가 다 일맥상통한다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그 국회에서 네네. 인준 청문회 할 때 야당 의원이 물었습니다. 우리 그 선조들의 일제 강점기에 그 국적이 어디냐? 아, 그랬죠. 네. 국적이 일본이라고 보느냐? 하니까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국적이 있느냐? 네네네. 그러면서 사실상 일본 국적이라고 말을 했어요. 아, 그 당시 근데- 일본 국적이었다. 예, 당신은 일본 국적이다. 여기에 대해서 그 2018년 대법원에서 판결에서도 이미 나왔고 그 우리나라 정부 수립 때에 일본의 합병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것도 있고 네네. 그래서 그거는 정말 도무지 이해 안 되는 얘기가 있는데 네티즌 중에 그 똘똘한 네티즌 중에 이제 생각이 있는 역사 인식이 있는 분들은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건국절 논란도 마찬가지인데 이영훈 교수가 2006년에 동아일보에다가 그 건국절을 만들자. 그러면은 그 이전의 역사를 깡그리 지워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간다고 다 나와 있고 초등학생도 다 아는 이야기인데 그 누구는 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아니 그러면 우리나라가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남북 이 평화통일을 해서 한반도가 이제 하나의 나라로 이루어졌을 때 그러면은 남한의 단독 정부 수립과 북한의 정권 수립했을 때 그때가 이제 1945년 전인데 네네네. 그러면 우리 19년의 역사를 우리 스스로 지워버리고 그러면 도대체 어느 걸 기준으로 삼느냐 그런 얘기했는데 그걸 가지고 그 교과서에 나오듯이 그 나라의 조건은 뭐 국가의 조건은 사면서가 있느니 없느니 그거 참 우스꽝스러운 국가의 사면서가 뭐 네. 국토, 국민 뭐 예, 그렇습니다. 정부 뭐 이런 거였죠. 예. 그게 있었냐 없었냐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아니, 작가님 말씀하시니까 다시 정리를 해봐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인데 얘기하다 보면 헷갈려.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가 있었잖아요. 예, 있었다는 건 역사적 사실이고 그렇죠. 우리가 식민지였는데 그것이 불법적이었냐 아니면 합법이었냐는 논란은 있는 거잖아요. 논란이라기보다 우리는 당연히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거고 일제는 우리는 합법적으로 조선 왕조하고 얘기해가지고 을사늑양 맺고 합병하고 한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 근데 그게 일본 주장대로 그거는 합법적으로 우리가 합병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정부도 없었고 국토도 없었다. 그러니까 국민의 국적은 일본이었다라고 김문수 장관이 얘기한 거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우리 근데 헌법에 보면은 1919년 이후에 수립되던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돼 있고 그러면은 그거는 일제강점기는 불법 점거였다 일본에 그렇죠. 이렇게 우리 헌법은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역사 인식을 갖다 보면 사실은 이제 승자의 역사관이라든가 경제 논리로 모든 것을 역사적인 문제조차 경제 논리로 환원시켜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그러면은 위안부 그 강제 동원 그 사도광산이라 모든 게 우리 국민이 패배자로 피해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둔갑이 되는 거죠. 그러면 뭐 피해자 구제도 요원해지고 우리 스스로 깎아내리는 그러니까 그 김문수 고용노동자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아니 사실은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국민이 일제 강점기에 일본 국민이었다고 인정을 하는 순간 그러면 뭐 어디 강제징용이 아니라 그냥 돈 받고 일하러 간 게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는 것이고 카미카제 동원된 것도 일본을 지키러 징집돼서 군인으로 간 것도 인정될 수 있다는 뭐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 모든 것이 합법이었다. 예. 야, 그거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역사전쟁, 역사관이 다룰 수는 있는데 역사전쟁을 대통령의 권위로 힘으로 찍어 누를 수는 없는 거고 국민들 상당수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 그건 사회적 토론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어야 되는데 이 윤석열의 아마 이분의 성격상 한 번도 반대되는 생각과 부딪혀보거나 누구를 설득해본 적이 없고 압도적으로 늘 정의를 심판하고 재단하고 누군가를 처벌하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역사전쟁에서 자기가 지는 걸 참을 수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이 정권 초반부터 급격히 이 레임덕으로 직면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그런
이 삐뚤어진 역사관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근데 거기서 또 포인트가 이승만 대통령을 또 이제 국부로 추앙하는 그런 운동을 많이 했잖아요. 예산도 책정하고 여러 예, 가지 465 예산을 책정하고 국부로 추앙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초기부터 윤석열 그렇게 했죠.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것도 465. 지금 이 역사관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 아닌가요? 이승만을 홍보하는 그런 맞습니다. 작업하고 맞습니다. 식민사관하고 다 연관되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식으로 이제 그 문제가 확산되냐면은 독립운동가들은 테러리스트로 등급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일본이 합법적으로 합병을 했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맞서는 사람들이 독립운동가들인 그러면 김부 걸 선생님도 테러리스트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테러리스트가 되는 거네요. 예. 아, 그 김문수 장관이 최근에 김구도 중국 국적이었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것도 관련이 있는 건가요? 그거는 제가 봐서 상식적으로 늘 쫓기고 쫓기는 상황이 아닙니까? 해외에서. 네. 그러면 독립운동을 지휘하는 지휘부가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흔히 스파이 영화를 굳이 얘기 안 해도 당연히 10개 이름을 가질 수도 있고 당연히 그렇죠. 그걸 가지고 일시적으로 뭐 중국 뭐죠? 여권 같은 거 국적을 가질 수 있게 국적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근데 그런 사고방식 자체가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윤석열 정부의 결국은 그 역사관뿐만 아니라 한미일 삼각 공조, 그러니까 친미 내셔널리즘, 그러니까 민족주의라는 것은 원래 우리 자국민을 우리 스스로 우리를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네. 저 사람들은 도대체 그 민족주의가 썩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 이념적인 그런 논쟁을 떠나서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건지 일본 민족을 위해서 정치하는 건지 미국 민족을 위해서 정치하는 건지. 예. 아 작가님 근데 이 시점에서 미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는 지금 일제 식민사관이잖아요. 예. 근데 지금 친미 내셔널리즘 말씀하신 이건 어떻게 예. 연결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일본은 한국의 경제 성장을 그 이루게 한 어떤 그것은 이제 일본이 이제 시혜자 역할이지만 이제 우리 그 미국은 해방시켜준 사람이다. 해방시켜준 그 역사관 때문에 지금까지 이승만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그게 가장 큰 줄기죠. 그러니까 그 친미 내셔널리즘 갈 수밖에 없어. 또 하나는 나쁜 거는 이전 정부의 좋은 정책은 뭐 언제까지 전쟁을 하자는 건지 그 좋은 정책은 받아 수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무조건 반대, 무조건 생각 없이 판단 없이 비정적 생각으로. 그래서 친미 내셔널리즘 더 강화될 수밖에 없고. 근데 결국은 아시다시피 이제 그 트럼프가 됐지 않습니까? 미국 우선주의를 내오고 뭐 관세 전쟁을 일으키고 무조건 트럼프는 한국은 전혀 안중에도 없고 생각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봐줄 생각이 1도 없습니다. 거기에다 대처가 하나도 없는 거죠. 예. 근데 또 이 우리 저 거구파 시위에는 성조기가 또 등장을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잘 이해는 안 돼요. 그리고 트럼프가 와서 우리를 도와줄 거라고 항상 이렇게 핵잠수함 타고 와서 구해줄 거라고 그랬죠. 그리고 오지 않았습니다. 들고. 그런데 CIA가 뭐 이렇게 좌파들은 입국 안 시키고 뭐 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언어도 다닌 것 같거든요. 친민 대 내셔널리즘이야. 예. 이상하게 들리는데 그게 어떻게 연결이 되나요? 내셔널리즘 국가주의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 민족을 앞세워야 될 것 같은데 또 미국의 속국처럼 생각하는 사고 방식도 있고. 맞습니다. 그것도 이제 그거 굉장히 이제 개인으로 치면은 누구한테 의존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국가의 중요 정책을 미국이 주도하는 정책으로 뭐 미국이 주도하는 뭐 반도체법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저기 아시다시피 대중국 수출과 수입이 가장 그 큰 무역 상대국인데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역사 전쟁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역사는 여러 가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는 있고 그걸 굉장히 극단적으로 다를 수가 있잖아요. 예. 뭐 예를 들면 뭐 히틀러 독일의 나치가 독일의 역사를 아리안족의 역사로 해석하는 것을 이제 극명한 예로 들 수가 있는데
그거는 그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단 말이죠. 네. 역사 전쟁이 국민들 사이에서 토론이 되기 시작하면 이게 접점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고 전쟁이 될 수가 있는데 그야말로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학계에서 토론을 해가지고 공론화가 막 된 다음에 거기서 밝혀진 사실들 가지고 좀 정리된 다음에 정치권에서 받아다가 제도화시키고 입법하고 뭐 교육하고 이렇게 해서 국민들하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거는 정치인이 어떤 자기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그 역사 전쟁을 받아 안아서 투사가 돼가지고 그걸 들고 뛰니까 온 국민이 다 내전 상태로 가게 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 뭐 건국절 논란 같은 건 사실 아주 극단적인 그 이론으로 봤었고 이미 또 문재인 정부 지나면서 어느 정도 그 사회적으로 정리된 이슈로 생각했는데 그걸 홍범도 형상 논란이나 이제 그 이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축사 등의 이제 왜곡된 발언들로 이제 이게 이슈가 전면화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전면화됐고 이념 전쟁이 아직 남아 있는 데다가 저는 그래서 어제 이제 김계리 변호사의 저는 계몽됐습니다 발언이 처음엔 보고 되게 우스꽝스러운 뭐 되게 희극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했는데 계몽됐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한 30% 이상 된다고 치면 여전히 그 역사 전쟁이 앞으로 한국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그 이 갈등 이슈로 남아 있을 것 같다라는 우려가 듭니다. 게다가 지금 종교가 끼어 있잖아요. 네. 보수 개신교단이 네네. 일부가 끼어 있는데 송광훈 목사 비롯해서 그러면 이거는 믿음의 문제로 간단 말이에요. 네. 그다음부터 토론되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내가 믿는 신을 부인하는 사람하고는 대화는 안 되는 건데 네. 내가 믿는 역사가 내가 믿는 계엄이 이렇게까지 돼버리면 이건 그 다음에 완전히 내전으로 가게 되는. 말씀하시니까 우려스러운 생각난 것이 아까 이제 지금의 이제 극우 쪽으로의 보수들은 이제 제가 이념형 보수라고 이제 정의를 내렸는데 건전한 보수와는 차별화되는. 근데 그 이념형 보수는 결국은 아까 역사 문제와 전부 연결된 걸로 우리가 봤을 때 과잉 신념이죠. 그러니까 개인으로 치면 과잉 신념이고 윤석열 같은 경우는 그 권력의 힘. 그러니까 정부 기구의 힘을 빌려서 하니까 과잉 신념의 권력화. 그것이 매우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진짜 위험한. 그러니까 사실은 계엄이 성공할 수 있었잖아요. 네. 성공했으면 지금 바로 역사 교과서 다 바꾸고 이런 작업을 하고 있었을 거라는 합리적인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네요. 자, 오늘 지금 너무 진짜 근본적인 내란의 뿌리 말씀을 해주셔서 우리 몰입해가지고 이야기하는 사이에 시간이 다 지났는데 마지막으로 어쨌든 앞으로 우리 그 탄핵 그 심판이 이제 뭐 진행되는 거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기는 어쨌든 3월 중순 정도까지는 파면이 될 거고 그다음 조기 대선으로 갈 거다. 다른 변수는 크게 영향을 주진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 뿌리는 지금 우리가 밝혀냈기 때문에 이 뿌리는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좀 두 분 말씀 주시고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할까요? 네네. 이 우리가 이제 아까 제가 그런 저는 계몽되었습니다 말하는 잠깐 이해할 수 없는 그 국민들이 3명 중 1명이라는 걸 받아들여야 되고 사실 이번 대선 국면에서는 50%를 차지하면 이기는 게임이니까요. 사실 그런데 이제 이 상황을 보면 우린 그 다음을 봐야 된다. 누가 이기느냐의 문제는 아니고 이미 이제 그 내란 세력들이 퇴장하고 아마도 민주당이 집권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이게 이제 저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우리가 그 집권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 갈등을 넘어서는 새로운 그 사회적 아젠다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진보 보수의 갈등을 넘어서서 민주와 반민주, 상식과 비상식의 어떤 그런 이제 프레임을 만들어서 크게 끌어안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 작가님은 어떠세요?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해야지 그 식민지 근대화론, 뉴라이트 역사관이가 좀 이 뿌리를 더 내리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그 윤석열이 지난 2023년에 광복절 기념뿐만 아니라 자신의 통치 이념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의 정치 철학은 이념이다. 그러니까 출발부터 그걸 못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지도자가 다시는 나오지 말아야 되고 그 온 국민이 정말 그 깨어나야 되고 네. 그 바꿀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극우 보수적인 태극기 부대라든가 안 바꾸겠죠. 네. 절대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런 사람까지 뭐 그 강제로 바꿔야 된다라고 윽박질러서 바꿀 수는 없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의미에서 내란의
내란에 지지해온 그 이념적으로 사실은 정책화를 왜 한국 자유회의가 그 윤석열 보수정부 출범 때부터 주요 정책을 그 제안하고 입법화하거나든가 전개시키고 하는데 힘을 많이 보태어 왔습니다. 그들이. 그러니까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죠. 그게 사실 더 무서운 거죠. 예를 들어 행안부 장관이라든가 일반 장관들은 뭐 국회에서 뽑은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 일정 기간 후에는 이제 물러나서 또 자기 본업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나 아시다시피 뭐 역사편찬위원회라든가 수많은 독립기관, 독립기념관장도 그렇고. 네, 국가인권회뿐만 아니라 많은 기관에서 그들은 이 정부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차지하면서 그 윤석열의 이념 전쟁을 계속 그 진행시켜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란의 뿌리를 캐야 되고 그런 역사적 시각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결국은 윤석열이 망친 경제는 민주주의가 경제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그 제일 그 무서운 거는 또 그 변화된 지금은 이제 그 응원봉이 의미하듯이 저는 응원봉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응원봉 2030 세대는 그 옛날 586 세대의 그 뭐죠 이렇게 시위를 응원봉으로 대체했는데 네. 저는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은 나쁜 권력을 기억하자. 내란 세태를 뿌리는 건 나쁜 권력, 선한 권력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이 권력이란 건 권력 자체가 원래 그러한데 어떤 양쪽의 진영 논리에만 너무 빠져서 어떤 팬덤을 형성해서 거기만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 거가 각자 애국심인데 그 애국심이 무서운 얼굴을 한다면은 숨어 있는 얼굴은 분노와 그러니까 혐오와 증오의 애국심으로 분출된다는 거죠. 절대 인정하지 않는 거죠.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절대 태도는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마지막 최후 변론에서 인정하는 건 하나도 윤석열 없었으니까 씨가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하나도 인정 사과하지 않은 안 것처럼 하고 그래서는 끊임없이 기만하고 단 한 개도 인정하지 않고 그것만은 기억하고 예.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예. 그게 오늘의 이병훈 작가님의 솔루션이신 예.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공통의 상식, 커먼 센스라는 게 있잖아요. 영어로는 우리의 상식이라는 건데 그거는 어쨌거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헌법이고 그리고 임시정부 상해 임시정부로부터 1919년에 시작해서 이 나라는 시작이 되었고 불행하게도 일본에 의해서 35년간 강점이 되었었지만 그동안에도 우리 국민들은 우리 독립운동가들과 함께 우리의 불법적으로 점거된 이 영토와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 노력의 결과로 어쨌든 외국의 도움을 받았지만 그래도 해방이 되었고 독립했고 그 힘으로 민주화도 이뤘고 그래서 지금까지 경제 발전을 하면서 왔다는 게 우리의 상식이잖아요. 커먼 센스. 이 그라운드 자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려는 정말 무서운 시도가 윤석열의 내란이었고 계엄이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깨달아서 너무 좋았는데 앞으로도 그래도 30% 국민의 30%는 이런 사실을 소극적이나마 믿고 있을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우리한테 주는 경고가 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지 그 생각을 그런 이 커먼 센스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손을 잡고 어쨌든 이 상황을 이겨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좀 무거운 주제였는데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원재의 끝내주는 경제 매일 오후 5시 45분에 진행되고요. 오후 5시에 시작되는 끝장 뉴스 이어서 바로 진행되니까요. 내일도 라이브로 꼭 시청해 주시고요. 오늘 좋은 말씀 주신 이병훈 작가님, 내란의 뿌리를 찾아서의 작가님입니다. 네, 그리고 이정환 슬로우뉴스 대표님 여기서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